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가장 진보된 배터리 기술. 2. 일본의 처절한 후퇴. 3. 전기차 시장은 한국이 독식하고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론, 머스크는 미국의 기업인으로서 그의 부의 규모는 상당히 크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전자차 회사인 테슬라와 우주개발 기업인 스페이스X의 CEO이며 이를 회사들은 굉장히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일론 머스크의 부가 높은 수익을 가져왔다. 또한 그는 일론 머스크 재단을 설립하여 인류의 미래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의 자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미국 내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전부 한국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미국 내 전기차 기업들이 한국의 배터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의 상징이자 최초 자동차 양산 시설을 만든 포드도 100년이 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액을 한국 배터리에 투자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그 외에도 여러 기종의 전기차들이 한국의 배터리와 함께 테슬라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새로운 개념의 차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를 상용화시킨 것은 전 세계 한국이 유일하여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한 차로 원유 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국의 새로운 차를 구매하기 위해 현금 다발을 준비했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초창기 일본의 전기차 기업들은 전 세계 순위에 항상 10위권 안에 있으면서 강국으로 군림했었지만 현재는 10위권의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면서 일본의 기업들은 저 멀리 잊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동차들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일본의 자동차들은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흥미를 끌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어떤 기업들이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과 동맹 관계에 있으며 한국의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한 신개념 자동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한국에 밀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약 120년 자동차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포드가 자국 내 전기차 생산을 위해 한국의 배터리를 확보하고자 천문학적인 금액의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미국 내에서 연일 뜨거운 이슈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기차 왕좌에 앉아있는 테슬라에 도전하고 있는데 그 권좌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국의 배터리 없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전기차 기업과 한국의 배터리 기업에 합작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드와 같은 경우 SK이노베이션과 13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합작사를 설립하며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과 전기차 조립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뤄진 투자가 흥미로운 점은 미국에서 이뤄진 배터리 공장 투자 중 최대 규모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유명 경제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전해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된 생산시설은 총 129기가와트시로 기존의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는 내년에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보대 전기 픽업 트럭 F105의 사전 계약 주문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SK이노베이션과 포드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투자는 얼마 전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더욱더 단단해지는 한국과 미국의 완성차 기술과 배터리 기술의 동맹 구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LG 에너지솔루션과 미국의 GM도 합작하여 매년 70기가와트시의 배터리를 생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 둘의 합작도 앞으로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이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모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혜성처럼 떠오른 미국의 신흥 전기차 기업 루시드 모터스는 삼성 SDI와 합작하여 루시드 에어라는 전기차 세단의 생산을 시작했는데 이는 약 1억이 좀 안 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약을 신청한 사람이 1만 3천 명 이상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루시드 모터스의 전기차가 이제 막 시작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루시드 에어의 최고급 버전인 루시드 에어드림 에디션은 동급 테슬라의 전기 세단보다 주행거리가 훨씬 길다는 것인데요. 루시드 에어드림 에디션은 1회 충전만으로 837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이는 미 정부의 공식 등급을 받은 것이기에 믿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반면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명시된 테슬라 S의 주행 가능 거리는 약 637km인데 이는 루시드 에어드림 에디션이 200km를 더 갈 수 있어
효율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삼성의 사마이에서 생산한 원통형 배터리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결과인데요. 이런 것들이 미국 전역에 퍼져 이제 막 시작한 전기차 업체부터 대형 자동차 기업까지 모두 한국의 배터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가끔 세계 최강의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초강대국인 미국 이의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지 않고 한국과의 협력을 원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현재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자국 기업이 없어 해외 기업으로부터 조달해야 하는데 글로벌 10위권 내 배터리 기업은 모두 한국과 중국, 일본의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 미국이 군사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 기업을 선택할 리가 만무하고 일본의 유일한 대형 배터리 기업인 파나소닉은 외국 투자에 있어서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파나소닉의 기술력이 정체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결국 최신의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량 생산 능력과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민주주의 동맹은 한국밖에 없다는 미국의 계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현지 생산이 한국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이는 기업 입장에선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판매되는 제품 중 총 생산의 70% 이상이 육산이어야만 무관세 혜택을 준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모든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면 기술 로열티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으며 30%만 수출하게 된다 하더라도 약 3억 3천 명의 미국 국민들이 전부 한국 제품을 쓰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한 것에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것 말고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한국 때문에 혈압이 올라 쓰러질 만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바로 오직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 자동차 기술이 그 원인인데요. 그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 자동차 기술은 바로 수소 전기차입니다. 몇몇 분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신개념 자동차라고 말하냐고 할 수 있지만 레이저 무기를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기술력 때문에 생산하지 못해 신개념 무기체계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수소 전기차도 높은 기술력 때문에 상용화하고 있지 못해서다. 그 이유는 바로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연료전지 스택 기술이 보통의 기술력으로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기술을 한국 자동차 기업이 세계 최초이자 현재 유일하게 연료전지 스택의 일관 생산에 성공하며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의대륙의 한 부호가 한국 자동차 기업이 쓸데없는 노력을 했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미국의 부호는 바로 일론 머스크로 한국이 수소 전기차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전기차가 상용화된 지금 수소 전기차를 만든다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폄하해 논란이 된 것인데요. 몇몇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말에 어느 정도 수긍했는데 과거와 달리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보급됐으며 운전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전기차를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수소를 충전해줘야 하는 수소 전기차는 쓸모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 수소 전기차는 전기차보다도 더 친환경적이며 전기차가 환경오염을 멈춘다면 수소 전기차는 발전되는 과정에서 오염된 환경을 더 개선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공기정화 능력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한 수소 전기차는 일반 전기차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전기차는 가정용으로 운용되는 것에는 좋지만 산업용으로 사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수소 전기차는 화물차로 쓰기에 적합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전기차보다 주행거리가 길고 무엇보다 수소 충전 시간이 전기 충전 시간보다 빠릅니다. 전기차의 경우 안심하고 운전하기 위해선 아무리 빨라도 1시간 이상의 충전 시간이 걸리는데 수소 전기차는 길면 8분입니다. 무게면에서도 대형 화물차 기준으로 볼 때 수소 전기차가 일반 전기차보다 가볍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에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소 경제 체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소 경제란 환경 파괴의 주범인 석유를 완전히 수소로 전환해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소 발전은 워낙 고효율이기 때문에 화물차뿐만 아니라 선박 연료로도 사용 가능하고
일반 가정용 전기 발전에도 효과적이며 좀 더 나아가 항공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한국이 수소 전기 발전에 선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이 수소 경제 산업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수소 연료 전기 스택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큰 돈을 주고 구매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반면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를 상용화했다는 평가는 받고 있지만 수소 전기차 조롱의 악마의 주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데요. 일론 머스크만큼 일본도 근시안적인 태도로 배터리 산업에서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회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것으로 유명한데요. 때문에 가업을 이어받거나 전통이나 옛 것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거는 국가로 잘 알려졌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일본도 최근 친환경 트렌드에 따라 전기차 개발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문제는 전기차를 만들 때 내연기관 자동차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 전기차의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안 그래도 좁은 차를 만들기로 유명한 일본은 잘못된 설계로 공간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일본은 높은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통적인 자동차 설계 때문에 전혀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현재는 도태되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완전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신기술 도입을 잘하는데 전기차를 개발할 때 기존 자동차에 대한 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기차가 미처 세상을 지배하기도 전에 수소 전기차라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중인데요. 한국은 더 공격적인 투자로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소연료 전지 최강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의 발전 속도를 빛의 속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은 명실상부 반도체 강국입니다. 그러한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반도체 양산에 성공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의 종합반도체 연구소인 아이맥과 손잡고 기존의 2차원적인 반도체를 넘어 3차원적인 반도체 생산에 도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신기술 개발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K반도체의 위상에 세계 여러 기업들은 한국 현지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경기도에 생산 연구 개발 R&D 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어플라이드의 CEO인 게리 디커스는 한국 반도체에 대해 최고라고 치켜 세우기까지 했다고 하죠.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의 성장을 견제하며 2019년부터 수출 규제를 해왔는데요. 수출 규제 3년. 오히려 역효과가 나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탈일본을 선택하며 한국 공장에 투자하는 등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의 이쪽 면을 활용하는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이는 곧 기존 2차원 2D적인 반도체를 3차원 3D로 확장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2025년 2나노미터, 2027년 1.4나노미터 공정에 도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선 3나노미터 공정에서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라는 새 구조를 처음으로 상용화한 만큼 2나노미터 공정에서도 현재 1위 기업인 TSMC의 기술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지난 27일 반도체 업계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나노미터 공정부터 웨이퍼의 뒤쪽을 활용하는 기술인 BSPDN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BSPDN은 기존 반도체 성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고안된 기술로 지난 2019년 벨기에 루벤에 있는 유럽 최대의 종합반도체 연구소인 아이맥이 제안한 개념입니다. 반도체는 전기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류를 어떻게 흘려보내는지가 곧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의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공정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전류 흐름 처리 기술은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이전 기술만으로는 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 한계를 처음 해결한 것은 2011년 인텔이 상용화한 핀펫 성빈 FET 구조였습니다. 전류가 지나가는 통로를 3개로 만들어 마치 지느러미처럼 볼록할 철 모양으로 배치한 것인데요. 핀펫 구조 역시 더 세밀한 회로에서는 이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바로 GAA 기술입니다. GAA 기술은 기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류가 흐르는 동로 상하저유 사면을 회도로 회처럼 감싸는 방법을 도입했는데요. GAA의
구조 특성상 전류의 흐름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보다 더 세밀한 회로를 그리는 게 가능해졌지만 기술을 상용화한 회사는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GAA를 개선하여 MBCAN라는 구조를 독자 개발해 3나노미터 공정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초미세 공정을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경쟁 업체인 TSMC는 3나노미터 공정까지 기존의 핀팻 구조를 유지하고 그 이하 공정부터 GAA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양산을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양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으며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GAA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기술로 여겨지는 BSPDN 개발에 도전장을 내민 것인데요. BSPDN은 전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조를 바꾸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웨이퍼 뒤쪽의 전기 전달을 위한 새로운 구조를 짜는 방식의 신기술입니다. 현재 반도체가 웨이퍼 한쪽만을 사용하는 2D 형태라면 BSPDN은 웨이퍼의 앞뒤를 모두 사용하는 3D 형태죠. 웨이퍼 전면에는 논리적인 연산 작업을 수행하는 로직 기능으로만 채우고 후면에는 전력이나 신호 전달을 수행하는 라우팅 기능을 넣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의 로직과 전력, 신호 라우팅이 모두 빡빡하게 들어가야 했던 웨이퍼 전면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만큼 더 세밀한 회로를 새길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아이맥이 세계 최고 권위의 반도 하크인 불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BSPDN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기존의 웨이퍼 전면만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에 비해 성능과 효율 모두 월등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BSPDN 기술에 더욱 세밀한 회로를 적용한다면 초미세 공정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벨기에 루벤 아이맥 본사를 찾아 루크 반덴 호브 아이맥 최고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분야의 최신 기술과 연구개발 방향 등을 논의했는데 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2나노미터 공정에 관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SPDN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완성하기 위해 반도체 전체 공정에 대한 혁신도 필요한데요. 기존보다 훨씬 더 정교한 공정 기술이 도입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BSPDN 기술 도입 소식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로 앞선 초미세 공정 경쟁에서 한 발짝 멀리 나가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된다며 기술을 주도하는 회사라는 신호를 시장에 던져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K반도체의 위상에 세계 여러 기업들이 한국 현지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조가 경기도에 생산 연구개발 R&D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어플라이드의 CEO인 게리 디커스는 한국 반도체에 대해 최고라고 지켜 세우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반도체 업계에서 대표적인 지안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K반도체의 성공을 예견했다고 하죠. 그는 한국은 1980년대부터 반도체를 성장시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며 한국에 훌륭한 인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K반도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부터 이미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을 봤다면서 한국은 넘치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와 실행력, 열정을 통해 실제로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리더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어플라이드는 우리 정부와 경기도의 R&D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한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까이 가는 건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그 투자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경기도에 지을 최고 수준의 R&D센터는 협업을 넘어 직접 인재 양성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방한이 한국 투자 결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미국을 대표해 한국을 방문한 소감으로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반도체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변곡점이 됐다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기차 등 반도체는 이미 모든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의 성장을 견제하며 2019년 극자외선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통제에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피해를 줬는데요. 수출 규제 3년. 오히려 역효과가 나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탈일본을 선택하며 한국 공장에 투자하는 등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최근 일본의 반도체 화학 소재 기업인 JSR은 생산 연구개발 RD 한국 현지화에 나섰다. 지난 17일 JSR은 한국에 있는 자회사인 JSR 일렉트로닉 머트리얼즈 코리아젬의 지분을 전량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잼은 JSR이 2014년 국내 소재 유동회사인 페리코퍼레이션과 합작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공익사에 반도체 소재를 수월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당시 페리는 전체 지분의 60%, JSR은 40%를 투자해 잼을 세웠는데 이번 인수로 JSR은 페리의 지분까지 전량을 획득하겠습니다. 이번 JSR의 인수는 반도체 주요 소재 생산 연구 현지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JSR은 최첨단 반도체 공정인 EUV, 노광의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활용하는 포토레지스트의 60에서 70%가 JSR 제품일 정도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서 JSR의 존재감은 상당한데요. 생산시설과 RD 설비가 한국에 갖춰진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생산라인 운영과 첨단 제품 개발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JSR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수에 대해 회사는 반도체 소재 사업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 각종 제품을 빠르고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SR의 현지화 추진 외에도 이미 다양한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기업들이 국내 생산 현지화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도프 일렉트론텔은 2천억 원을 들여 국내 연구개발 거점을 마련했으며 도쿄화공업톡은 2019년 인천 송도에 포토레지스트 생산 라인을 마련해 일찌감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시네스와 또톡과 중문자상표 부착 생산 OEM 방식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타진하고 있으며 스미토모화학은 올해 국내 자회사인 동우아인캠을 통해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핵심 소재의 생산 현지화가 이뤄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지난 8월 3,000톤급 장보고 1번 함인 도산 안창호함이 본격적으로 우리 영해를 지키는 임무에 투입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그 도산 안창호함이 세계 최장 자망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도산 안창호함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수소 연료전지 탑재로 세계 최장 자망 성능을 보유할 수 있게 된 사실이 알려지며 잠수함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한편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한국이 재래식 잠수함으로 핵잠수함에 버금가는 3세대 잠수함을 만들어 또 한 번 화제가 됐는데요. 연이어 개발된 신기술로 심지어 핵잠수함 자체가 갖고 있던 한계마저 뛰어넘을 수 있다는 소식에 한국의 3세대 잠수함 사업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최근 국제 분위기상 3세대 잠수함 사업의 이후 방향이 핵잠수함 건조로 추진될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최초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 3,000톤급 장보고 1번 함인 도산 안창호함이 지난해 취역한 뒤 올해 8월 본격적으로 우리 영해를 지키는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우리나라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으로 기존의 독일 기술을 도입해 만든 장보고급 손원 1급과는 달리 설계부터 건조 모두 우리 기술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이 아닌 재래식 방식이지만 공기분유 추진체계 AAP를 탑재해 몇 주 동안 수중 작전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도산 안창호함이 세계 최장 자망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000톤급 장보고 3배치 1 성능의 핵심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수소 연료 전지가 탑재됐다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 자망 작전 중에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20mm 넘는 세계 최장 자망 성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죠. 그에 따라 탐지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여유기한도 늘어나 대한민국의 작전 능력이 대폭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산 수소 연료전지는 기존의 공기를 사용하는 연료전지보다 효율을 높여 독일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장보고 3배치에 탑재된 수소와 산소의 양만큼 물속에서 계속 자망하면서 전기를 생산해 추진하거나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잠수함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에는 인도와 호주에서 잠수함용 연료전지가 탑재된 잠수함 건조 문의가 이어지며 해외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친환경 고성능 연료전지 개발로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동북아 등 해양 세력의 벼락까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잠수함에 비하면
여전히 그 한계가 극명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핵 잠수함의 경우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속도가 3배 이상 빠르고 더욱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퇴역할 때까지 잠항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한국에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연이어 개발되며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든 고순도 수소를 잠수함 내에서 직접 생산해 잠항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전력화되고 있는 잠수함은 잠항 시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고효율 연료전지를 탑재하고 연료 역시 고순도 수소를 사용하는데요. 기존의 잠수함용 연료전지에 쓰던 수소 저장 기술은 수소를 특수한 합금에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수소를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 잠수함 내부에 설치되는 수소저 장합금의 무게당 저장 효율이 낮고 별도의 수소 충전 시설을 통해서만 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일정 주기마다 반드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두에 정박해야 했기에 은밀함이 가장 큰 무기라 할 수 있는 잠수함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존 수소저 장합금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잠수함 연료 전지용 메탄올 계질 플랜트 기술을 개발해낸 것인데요. 잠수함 연료 전지용 메탄올 계질 플랜트 기술은 높은 비율로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메탄올을 연료로 활용하여 연료 계질 반응을 통해 잠수함 내에서 고순도 수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메탄올은 값이 싸고 보관 및 주입 방법이 간단하며 무게당 저장 효율이 매우 높고 별도의 장치 또한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술을 적용하면 별도의 수소 충전 시설형 필요 없으며 연료 보급 주기를 획기적으로 늘려 잠수함의 잠항 시간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잠수함 연료 전지용 메탄올 계질 플랜트 기술은 지난 4년간 방위사업청의 핵심 기술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로 향후 국산 잠수함의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의 관계자는 필요시 민간 선박용 연료전지, 산업용 연료전지 분야 기술 이전을 통해 수소 경제 사회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잠수함 사업을 넘어 수소 산업 전체의 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고려되는 수전의 과정에서 수소 생성 촉매인 전이 금속 기반 나노 촉매를 이용하여 수소 에너지를 고효율, 저비용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려대 연구원들이 개발한 해당 기술을 통해 전기 분해 효율을 대폭 끌어올려 수소 생산 자체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물 전기 분해 방법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수소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수소 생산을 가능케 해 전망이 밝은 기술로 평가됩니다. 물 전기 분해 수소 생산 기술의 핵심은 수소 발생 반응이며 이 반응의 활성이 가장 뛰어난 촉매는 백금입니다. 그러나 백금은 매우 고가의 촉매로 킬로그램당 무려 7만 달러가 넘으며 비활성화도 매우 빨라 사용기간이 사실상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전기 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법 자체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 되었죠. 수소의 상용화를 위해 값비싼 백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고 우수한 활성을 갖는 촉매 소재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왔는데요. 우리 연구팀은 촉매 소재로 물 전기 분해에 뛰어난 활성을 갖는 몰리브덴과 바나듐의 합금인 전이 금속 디칼코게나이드 나노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콜로이드 용액 합성법을 이용하여 몰리브덴과 바나듐의 조성비를 조절한 합금, 디칼코게나이드 합성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조성비 변화에 따른 촉매 활성도를 통해 단일 금속보다 훨씬 뛰어난 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슈퍼컴퓨터의 양자역 합적 계산으로 안정된 합금 결정 구조와 뛰어난 물 전기 분해 촉매 활성 메커니즘도 입증했습니다. 이를 수소 추진 잠수함에 적용하면 바닷물을 전기 분해 저장 중인 산소와 수소의 소모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항을 마친 후 수면 위로 올라와 디젤 엔진을 가동하며 AIP 충전 및 산소를 보급하는 스노클링 빈도를 줄이는 것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기술이 상용화되면 재래식 잠수함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핵잠수함 못지않은 잠항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심지어 핵잠수함이 갖고 있던 문제점까지 해결하며 새로운 게임체인저 무기체계로 거듭날 수 있다는 소식어 한국의 3세대 잠수함 사업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조, 운용, 유지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시설과 교육 훈련에도 천문학적인 경비가 들어갑니다. 기술의 확보, 건조, 핵연료의 농축과제 처리,
승조원의 방사능 대처 교육 등 하나하나 엄청난 거금이 들어가며 핵잠수함 한 척에 들어가는 경비가 재래식 잠수함의 무려 10배 이상에 달합니다. 기존 재래식 잠수함에 최근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 동력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무제한에 가까운 잠항 능력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잠항 기간은 길어야 3주이며 승조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15주 정도 주기로 운용해왔습니다. 최근 개발된 기술로 스노클링 빈도를 15주에 한 번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핵잠수함을 확보한 것과 비슷한 효용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장보고성 사업을 통해 2030년대 초까지 도산 안창호함을 비롯한 배수량 3,000톤에서 4,000톤급 이상인 9척의 잠수함을 전력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중 1에서 3번 한 배치 1은 연료전지식 AIP 추진 체계를, 4에서 6번 한 배치 2는 리튬이온을 사용하는 개량형으로 건조될 전망이며 4,000톤급으로 추정되는 7에서 9번 한 배치 3은 아직 추진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국제 분위기상 3세대 잠수함 사업의 7에서 9번 한 배치 3이 핵잠수함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의 관행으로 볼 때 핵잠수함에 관한 연구개발은 이미 많은 진척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쿠스 동맹이 결성되면서 탈원전 비핵화를 선언한 호주가 미국의 권유로 버지니아 원자력 잠수함을 획득한다고 발표했는데 한국의 핵잠수함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점치는 기사들이 잇따랐으며 디플로맷, 포링폴리시, 랜드연구소 등은 한국이 독자적 핵잠수함을 설계 건조할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북한의 핵잠수함을 개발한다고 밝혔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도 필요하므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인정하자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외교 군사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에 대한 열망과 필요성을 지지해야 한다는 사설을 공개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우리 국민들은 2030년 전에 우리 손으로 만든 핵추진 잠수함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는데요. 핵잠수함 도입 여부를 떠나 이미 세계 최고의 잠수함 기술력을 획득하는데 성공해낸 것 같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